무더운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늘 그렇듯이 도봉산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는 것을 좋아하여 자주 새벽 등반을 하곤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 모두가 모여 도봉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밝기 전이라 어둠이 가득했고 우리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여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신나서 웃고 이야기하며 걸었지만 갈수록 경사가 가팔라지고 길이 험해지자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느새 산 중턱에 도달하고 잠시 쉬기 위해 우리가 자주 가던 작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휴게소에 있는 조그만 가판대가 열려 있었고 그 앞에는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산행 복장이 아니라 마치 한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지요. 얼굴은 어딘가 망설임 없이 차갑고 마치 주변 세계와 단절된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빠르게 시선을 피하며 작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습니다.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우리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답례로 인사를 건네고 다시 길을 이어갔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일출을 보며 잠시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고 감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산 중간쯤에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처음 마주쳤던 그 장소에서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건넬 말이 없어 우리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인 채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친구 중 한 명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이상해, 등 뒤에서 누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곧 모두가 같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숲 사이에서 우리를 쳐다보며 따라오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속도를 높여 산을 내려왔고 입구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큰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가던 산행을 한동안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봉산은 너무 익숙했기에 다시 가고 싶었지만 그날의 기묘한 여인과 마주쳤던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몇 주 후 한 친구가 그날 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뜻밖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 그 휴게소 근처에서 하얀 한복을 입고 있는 여자를 본 적 있냐? 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실제로 예전에 이같이 산에 오르다가 조난을 당해 결국 돌아가신 분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대낮에도 그 구역 근처엔 가지 않았고 도봉산의 다른 루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지금도 산길을 걸을 때면 어딘지 모르게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그 여인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었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 오래된 폐교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 학교는 이미 몇 년 전에 화재로 인해 폐쇄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이 학교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어느 여학생이 불길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죽었으며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학교를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저마다 손전등을 들고 인기척이 없는 교문을 넘었다. 정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그 위로는 거미줄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우리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운동장으로 향했다. 운동장은 잡초로 덮여 있었고 몇몇 운동기구들이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학교 건물로 들어가니 내부는 어둡고 텅 비어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벽에는 곳곳에 벗겨진 페인트와 불에 그을린 자국들이 남아 있었고 낡은 책상과 의자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우리는 교실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이런 곳에서 밤을 새우면 진짜 무섭겠다. 우리는 모든 교실을 돌아다녔지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3층에 있는 음악실에 들어갔을 때였다. 누군가 피아노 건반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향했다. 그런데 피아노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아무도 손을 뗀 흔적이 없었다. 한 친구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우리 그만 돌아가자. 더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더 깊이 탐험하기로 했다.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우리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다. 마침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 중 한 명이 뒤를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하얀 뭔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불에 탄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학교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경험은 너무도 생생했고 누구도 그것이 단순한 환각이나 착각이 아니라고 믿은 것 같았다. 그 후로 우리는 그날 일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그 학교 앞을 지날 때면 그날 밤의 공포가 떠오르면 가슴이 서늘해져 온다.
과연 그곳에는 정말로 귀신이 존재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평범한 회사원인 민수는 늦게까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기에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어둡고 외진 골목길을 혼자 걸으며 민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평소에는 별다른 느낌 없이 지나치던 길인데 그날따라 그 길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수는 자신이 착각하고 있을 거라고 했어. 생각하며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골목을 빠져나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집에 도착하는 길목이었다. 하지만 그때 또렷하게 들리는 발소리에 민수는 몸을 멈췄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초조함에 휴대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하니 이미 자정을 넘겼다. 이쯤 되니 민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귀신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가 자신을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들고 있던 가방을 움켜잡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정확히 민수의 발소리와 일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점점 그 소리는 커져만 갔다. 소리가 뒤섞여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길가에 놓인 가로등이 잠시 깜빡였다. 끄덕이며 다시 길을 나서려는 순간 민수의 시야에 뭔가가 스쳤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하지만 윤곽을 자세히 보기도 전에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그 형체는 사라졌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집으로 가는 길을 더욱 서둘렀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혔다. 차갑고 선명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찾았다. 민수는 쏘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선 민수 앞에는 그가 본 정체불명의 형상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민수는 동네에서 모습을 감췄다. 그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지역의 그 골목에서 늦은 밤이면 사람을 홀리는 무언가가 있다고 소문을 하게 되었다. 실제였는지 아니면 민수의 착각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골목은 여전히 밤이면 누구나 피하게 되는 장소로 남아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고등학생인 민지는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 때문에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있었다. 학교는 이미 사람들로 떠들썩하던 낮과는 달리 밤이 되자 조용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민지는 계속해서 책을 넘기며 열심히 공부했지만 문득 시간 가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니 이미 밤 11시였다. 도서관은 보통 10시면 문을 닫아야 했지만 어쩐 일인지 이날은 관리인이 민지를 그냥 두고 문을 닫은 것이다. 민지는 허둥지둥 짐을 챙기고 배낭을 메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도서관의 불은 거의 꺼져 있었고 긴 복도에는 어둠과 정적만이 가득했다. 민지는 손전등 앱을 켜서 발밑을 비추며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나가는 문이 잠겨 있었다. 관리인이 실수로 잠근 걸까? 민지는 자신을 위로하며 학교 경비 아저씨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핸드폰으로 경비실 번호를 검색하며 복도를 걷자니 어느새 학교 특유의 음침한 분위기가 민지를 감싸기 시작했다. 낡은 건물의 벽에는 오래되고 색바랜 포스터들이 바람에 살짝 휘날렸고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달빛이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문득 민지는 이상한 걸 느꼈다. 바로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지던 발자국 소리였다. 민지는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자신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분명히 자신의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뒤돌아봤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소리와 함께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민지의 귀를 어지럽혔다. 누구세요? 민지는 조심스레 소리내어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저 적막한 침묵만이 되돌아올 뿐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민지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발소리도 함께 빨라졌다. 그러다 갑자기 뒤쪽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마도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도는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민지는 멈춰서야 했다. 불빛의 근원이 경비 아저씨의 플래시라기보다는 작은 전구가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다. 거기에는 오래된 교내 방송실의 문이 있었다. 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점점 강해져 민지를 붙잡는 듯했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문 손잡이를 돌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곧바로 오래된 녹음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방송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대신 낡은 테이프 녹음기에 재생 버튼이 눌려져 있었다. 녹음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오래된 학교 행사의 방송이었으나 그 녹음 중간중간 이해할 수 없는 혼잣말 같기도 하고 속삭임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삽입되어 있었다. 민지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조금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녹음기에서 갑자기 끽 하는 기괴한 소음과 함께 무엇인가 꽝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문을 세게 닫는 소리처럼 심장이 요동치는 민희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복도로 뛰쳐나왔고 그녀가 방금 나왔던 문은 저절로 닫혀버렸다. 숨을 헐떡이며 교정을 가로질러 달린 민지는 드디어 학교 정문에 다다랐고 그곳에는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있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경비 아저씨는 놀란 듯 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학생도 봤구먼. 사실 예전부터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 특별히 해코지하는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밤 늦게까지는 이곳에 머물지 않는 게 좋을 것이야. 민지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마음을 조금 놓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 민지는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했으며 그 일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때때로 민지는 자신이 집에 있을 때조차 알 수 없는 복도의 발자국 소리나 귓가에 도는 희미한 속삭임을 느끼곤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오랜 교내 방송실에서의 그 기묘한 경험을 떠올리며 서늘한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